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당대표 경선에 도전을 했었죠. 결과는 3등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따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가 따라붙는지도 궁금하고 막상 당대표 경선에 도전해서 겪어보니까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동안의 피로는 좀 푸셨습니까? 주말에 좀 잤고요. 예. 그래서 음. 조금 뭐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전당대회 끝나고 그 박주민 TV 영상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던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장면은 이제 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모아놓은 영상을 저희 네. 위원실에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걸 제가 보는 장면인데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쉬움도 남고 예. 또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껴지고 해서 예. 잠깐 이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을 또 찍어가지고 그 영상 뒤에다 붙여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회환과 감사함의 어떤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흘린 눈물이군요. 정리를 하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예, 끝났으니까 한번 좀 근데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이제 네, 출마가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왜 출마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무렵 또는 뭐 지금도 보면 당이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 네.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당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맡는 당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 보고 싶었어요. 음, 예, 당의 변화. 네. 그래요. 그럼 이야기를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당이 변화해야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이 이제 176석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176석을 국민분들께서 주신 의미를 헤아려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76석의 의미는 뭐 당면한 어떤 개혁과제 완수를 음. 넘어서서 예. 그동안 계속 우리 사회를 좀 힘들게 왔고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바꾸라는 의미가 있다고 좀 봤어요.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뭐 제가 이제 유세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수십 년간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만 안 바뀌었던 뭐 교육 체계 개편이라든지 아, 예. 또는 뭐 복지가 우리나라는 이제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보니까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얘기 나온 지도 한 2, 30년 됐거든요. 근데 그런 예. 부분도 사실은 이제 못했고 음, 해서 음, 굉장히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말만 했던 그런 것들을 예.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힘을 또 주셨다 이렇게 제가 봐서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네. 또 필요한 구조도 만들고 하고 예.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을 한번 새 디자인하는 어떤 그 시발점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국민들께서 그 정도의 의석을 주셨다는 거는 예.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그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이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좀 초월을 해서.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큰 변화를 추구하려면은 예. 굉장히 이제 국민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레미 러프킨 같은 경우에는 피어 어셈블리 뭐 이런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후의 정책 집행도 감독하고 그런 단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 정당이 원래 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정책의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또 잘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면 네. 그 이제 의원님의 판단은 그렇고, 근데 유세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들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두 분 후보님들, 지금 뭐 이낙연 대표님이나 김부겸 후보님들 유세 내용도 조금 그런 게 반영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만났던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제 문제 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대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좀 그 간단히 축약을 하면 그런 일이 꼭 절실한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는 민주당이 좀 너무 경직돼 있고 내지 그 경색돼 있다 이렇게 그 자가 진단을 하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 하반기, 그러니까 제가 지도부로 참여했었던 그 경우에는 최고의 목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그래서 총선을 승리하자가 이제 네. 최고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176석을 그 결과 이제 얻은 거죠. 얻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176석의 의미를 어떻게 헤아리고 활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약간 다른 국면이 펼쳐진 거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목적에 맞게 당이 좀 더 능동적이고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예. 지금 그게 이제 큰 어떤 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7개월 아닙니까? 어떤 네. 그런 어떤 그 이 7개월짜리 당 대표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좀 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세 과정이나 예. 아니면 뭐 이낙연 대표님에게도 이제 당이 좀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TV 토론회 이런 데서 주도권 토론할 때도 이낙연 당시 후보님께도 뭐 질문도 하고 뭐 그랬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의원님의 구상은 결국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 어떤 최종 결과물과 집약된 게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그 그렇죠. 구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좋은 그 훌륭한 정책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태세가 된다면은 그런 정책과 정당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누가 이제 사실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주장을 계속 펼쳤던 거죠. 그럼 이제 예. 당 이야기가 나서 좀만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민주당은 50대 그러니까 586이 있고 그 뒤로는 아무도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자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586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586의 어떤 주도권은 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진단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당에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대가 섞이지 않고 마치 네. 시루떡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50년대생 분들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86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두 층이 상당히 두꺼운 거죠. 두껍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세대인 저 같은 이제 40대가 뭔가 활동을 할 만한 그 여백, 공간, 기회 이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봐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봐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좀 안 보이고 또 보이기가 참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후배 세대한테 일할 기회와 자리를 주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뭐 사실은 이제 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세대가 좀 융합돼서 여러 세대가 같이 결정하고 또 제 밑에 세대들도 있습니다. 제 밑에 세대들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좀 섞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그 단골 메뉴가 하나가 586이고 또 하나가 이른바 친문 권리당원인데요. 이 친문 권리당원의 역할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님이 설정했던 이 당의 어떤 과제 이것을 연결을 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제가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친문 지지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질문하실 때. 근데 사실은 이번 후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누가 친문이고 누가 비친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당내에서도 최근에 뭐 친문과 비문이 나눠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당내 사정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득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당원 득표에 있어서는 제가 2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 권리당원분들의 꽤 많은 포션이 뭔가 당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히려 이제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당원분들이 뭐 성향을 제가 뭐 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은 포션이 제가 얘기했던 메시지에 동의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꼭 여쭤볼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대충 감 잡고 계시죠, 의원님? 네. 그건 예. 좀 다음 나중에 한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